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자, 지난 편에서는 이 철의 흡수나 대사 과정, 또 여러 가지 혈액 검사상의 마커 등 이런 것들 좀 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빈혈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 또 혈액 검사상의 마커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의 원인은 참 많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생산력 저하, 불량품의 생산, 과다한 지출, 흡수의 문제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먼저 이 빈혈 중 가장 흔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 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대부분 빈혈하면 철분 부족 이렇게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철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철이 손실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가임기 여성의 생리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 헤모글로빈, 이 적혈구가 계속 파괴되는 경우도 손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위장간의 출혈 등도 또 생기게 되면 철의 소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철의 섭취 감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철분의 흡수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학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잘 못 먹고 이런 분들한테도 철의 부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철의 흡수 저하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산 저하분들, 특히 이제 위축성 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산이 저하되니까 미네랄 해리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좀 저하되는 경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위산 분비 억제제들 많죠. 잔땡, PPI 제제들 이런 분들 많이 드시는 분들도 또 철의 흡수에서는 방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크론씨 이런 분들한테도 이 철의 흡수가 저하되면서 이 철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철이 부족해지는 마지막 이유는 철 요구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와 수유기 이때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보통 혈액 검사상에서 나타나는 헤모글로빈 수치나 또는 철 수치, 세럼 아연이라는 철인데 또 페리친 수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철결핍성 빈혈에서는 우리 1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TIBC라는 수치 있죠. 철이 얼마만큼 붙을 수 있는 능력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서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데 TIBC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철만 충분하면 빈혈이 안 생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빈혈에 관련되어 있는 혈액검사상에서 다양한 수치를 보는 이유도 어떤 원인에서 올 수 있는 빈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겁니다. 즉,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 이제 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곳이 이제 골수인데요. 부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공장 자체가 파업을 하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골수는 사실 적혈구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혈액검사상에서 이 수치를 재보면 WBC, 백혈구라든지 플레이트, 혈소판 같은 것도 대부분 이제 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의 결핍으로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이런 것들은 철분과 보통 우리 같이 먹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철분제 제품을 보시면 같이 섞여 있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비타민 B12와 엽산, 메칠레이션이라는 회로도 통해 DNA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적혈구가 이제 만들어져서 커가는 과정에서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증식하지 못하고 막 커지기만 하는 겁니다. 혈액검사상 수치를 보면요, MCV라는 수치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은 MCV 수치가 올라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갈로블라스트 아네미아라는 거대 적혈구 빈혈, 그 빈혈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염증도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든 자가면역 질환이든 암이든 이러한 이제 염증성 질환들이 증가돼도 빈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몸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본인들이 철분을 좀 이용하는데요. 이 철분을 이용하는 것을 몸에서는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간에서 잠그는 역할을 하는 헵시딘이라는 애들을 막 분비시킵니다. 아예 철분이 세포 바깥으로 혈액 내로 못 가도록 잠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헵시딘이라는 물질이 혈액 내에 증가되게 되고요. 또 철의 이동을 막으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버스의 역할, 바로 트랜스페린이라는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항균작용을 할 수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철을 이용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 증상이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에도 또 유발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의 혈액 수치상과는 조금 다른 지표들이 좀 변하게 됩니다. 철결핍성 빈혈에는 TIBC 수치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철 수치, 페리틴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염증성 질환에서는 오히려 페리틴 수치는 올라가고 TIBC 수치는 감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분을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저장철인 페리틴 수치는 증가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알코올 섭취나 간질환 이런 것들이 빈혈을 생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골수에 영향을 줘서 다른 백혈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적혈구의 정상적인 생성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들이 많이 소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으로 생기는 그때 수치가 올라간다고 했다 MCV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술을 과하게 드시는 분은 용혈성 빈혈, 그러니까 적혈구가 잘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간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드릴 때 네이처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에 요약을 하면 간염이든 간경화든 간암이든 ROS 즉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증가로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이는 간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잘 분해하는 이런 이제 햄옥시게나제 1이라는 효소를 증가시키고 적혈구 파괴가 증가되기 때문에 빈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유 없는 빈혈이 반복되는 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간세포가 파괴되면 세포 내 저장철들이 혈액 내로 방출되니까 아무래도 페리틴 수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페리틴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잠깐 드시는 분들 말고 만성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빈혈은 발생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에서 에리스트로포틴이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걸 EPO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EPO는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에 작용해서 적혈구가 잘 분열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돼서 EPO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빈혈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즉 이제 카드뮴이나 납 등도 빈혈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 연구 결과인데 이 빈혈 그룹의 납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환경 오염의 어떤 노출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빈혈의 확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도 유전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유장관내 출혈, 궤양성 대장염 크론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상에서 수치들을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몫이고요. 저희는 이제 혈액검사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럴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빈혈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1편도 어려웠는데 이게 쉽게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용어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내용들이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도 어렵습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